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불행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제 인생에 그림자가 드리운 건 7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용접공이었고 어릴 때 기억으로는 매일 기름 냄새 나는 잠바를 입고 손톱은 항상 시커맸어요. 월급은 많지 않아 형편은 어려웠지만 저희 세 식구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월급날이면 동네 시장에서 파는 통닭을 늘 사오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정우야, 통닭 먹자. 당신은 통닭 먹으면 체해서 잘 못 드시면서. 아빠 통닭 못 먹어요? 난 아빠가 좋아해서 맨날 사오는 줄 알았는데. 아빠는 우리 정우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아빠 대신 많이 먹어. 아빠는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해서 항상 소화제를 드셨어요. 그리고 기름지거나 맵거나 하는 자극적인 음식을 거의 못 드셨어요. 그리고 창백한 얼굴에 몸이 야위어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전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빠, 어디 아파요? 얼굴이 너무 하얘. 아니야, 아빠 안 아파. 여보, 며칠째 당신 안색이 안 좋은데 오늘은 공장 쉬시고 병원에 같이 가봐요. 에이, 잠깐 열나고 기침 나는 거 가지고 무슨 병원이야? 괜찮아. 나 오늘 야간 작업해서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말고 정우랑 일찍 자. 지난번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지금 용접이라는 거 안 좋다고 하셨는데 다른 일 할 수 없어요? 요즘 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나마 내가 이 기술이 있어서 밥 먹고 사는 거야. 일할 때 조심해서 할게. 걱정 말고. 몸이 약했던 아빠는 작업하면서 몇 번 쓰러진 적도 있어서 엄마가 더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아빠가 일을 쉴 수 없는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도 직장도 잃고 엄청 큰 빚을 지고 돌아가셔서 장남인 아빠가 그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빚 갚느라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고 지금 사는 것도 월세집이라 매달 월세 내는 것도 부담되었습니다.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지만 거의 빚 갚는 데 돈을 다 쓰니 두 분이 아무리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도 모이질 않았어요. 아빠는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졌지만 일을 쉴 수 없어서 약을 먹으면서 겨우 버티며 일을 했습니다. 폐가 안 좋아서 먼지 많은 공장 작업장에서 일하는 건 더 병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1,000만 원이나 되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여보, 제가 일수하는 언니를 아는데 돈을 좀 융통해볼까요? 안 돼. 지금 빚 얻은 것도 아버지 다 사채 얻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빚이라면 말만 들어도 끔찍해. 당신 이렇게 자꾸 수술 안 하면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없는 돈을 어디서 구해? 약 먹고 잘 쉬고 하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자꾸 야위어져가는 아빠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빠는 몸이 힘들어도 주말에 쉬는 날이면 저와 축구도 하고 많이 놀아줬어요. 우리 정우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의사? 변호사? 운동선수도 좋지. 난 아빠처럼 용접공이 될 거예요. 뭐? 장래희망이 용접공인 애는 너밖에 없을 거야. 이 일은 너무 힘드니까 공부 많이 해서 더 멋있고 훌륭한 일을 해야지. 의사나 변호사 되는 건 어때? 전 아빠가 용접공인 게 자랑스러워요. 멋있고 훌륭한 일이에요. 크면 꼭 아빠처럼 될 거예요. 아이, 그래, 맞아. 나도 아빠 일 안 부끄러워. 얼마나 멋진 일인데. 우리 정우 앞으로 크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아.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네, 아빠. 그리고 나 이제 통닭 안 사줘도 돼요. 우리 집 돈 없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아빠는 먹지도 못하는데. 아니야, 정우야. 통닭은 아빠가 10개, 100개라도 사줄 수 있어. 정우는 그런 걱정하지 마. 정우 자꾸 그러면 아빠 속상해. 항상 다정다감하고 친구 같던 아빠의 환한 얼굴을 보면 마음이 든든했어요. 아빠 말처럼 절 평생 지켜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절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아빠의 증세가 심해져서 수술 한 번 못 받아보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엄마는 쓰러졌고 병원에 가니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말도 어눌하고 인지를 못하시던 엄마는 수술 후 더 증상이 안 좋아지셔서 얼마 후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차례대로 병으로 돌아가시고 7살인 저 혼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빚 때문에 삼촌들은 빚을 떠안기 싫어서 아빠와 손절하고 어디 사는지 모르니 아는 친척 하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빈집에 혼자 있기가 무서워서 전 밖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배는 고픈데 돈은 없어서 길거리에 있는 음식들을 쳐다보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주머님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면서 10,000원을 주시던데 너무 고마워서 엉엉 울며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도움으로 동사무소에 찾아가니 보육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친지들에게 다 연락해봤지만 저를 맡아준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보육원에는 제 또래 아이들이 30여 명쯤 있었고 원장님은 인자하시면서 엄마처럼 참 따뜻했습니다. 정우야,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여기 있는 형 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 네, 아줌마. 아줌마는 맞는데 원장님이라고 부르면 돼. 갑자기 낯선 곳에 오니 무서웠지만 원장님도 좋으시고 아이들과 친해져서 집처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게 초중 고등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전 아빠와 약속한 대로 용접공이 되기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보육원은 20살이 되면 나가야 돼서 취직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거죠. 다행히 제 적성도 맞았고 공부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기술 자격증을 따고 졸업 후 보육원을 나와서 독립을 했습니다. 가진 돈으로 우선 살 집을 구해야만 했고 다행히 깨끗한 반지하 월세방이 있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몇 군데 이력서를 내고 기다렸지만 고졸이라 연락이 잘 안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력서를 냈던 한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이 회사는 가로등을 만드는 공장으로 기술 자격증이 있는 절 뽑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수십 명의 용접공들이 일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제가 제일 어렸고 40대가 조금 있고 대부분은 5, 60대가 많았습니다. 아빠처럼 제가 용접공이 되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사실 보육원 출신들은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보육원에서 나오자마자 제 나이 20살에 이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매일 오전 7시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사거리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으니 차비도 안 들고 정말 좋았습니다. 직장 동료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다 보니 막내인 제가 밝은 목소리로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배님. 어제 약주 안 드시고 일찍 주무셨나 봐요? 혈색이 좋으세요. 우리 막내가 기가 막히게 잘하네. 주 5일 술 마시니 마누라가 어찌나 바가지를 긁던지 주 1회로 금주령 내렸어.
하지만 오늘은 월급날이니까 원 없이 술 마셔야지. 정은우, 첫 월급인데 뭐 할 거야? 글쎄요.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일하면서 생각해 보려고요. 너무 설레고 실감이 잘 안 나요. 이제 너도 직장인인 거지. 오늘은 우리 막내 첫 월급 기념으로 선배가 쏠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좋지? 네, 선배님. 고기는 제가 확실히 맛있게 굽겠습니다. 월급날이라 그런지 버스 타고 가는 내내 동료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아침 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처럼 용접공들이 대부분이라 안전교육으로 하루 업무를 시작합니다. 밖은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지만 저 같은 용접공들은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두꺼운 작업복, 방열장갑, 방열화까지 필수적으로 착용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정우야, 쉬엄쉬엄해. 젊어서 그런가 어떻게 힘든 기색이 하나도 없냐. 난 이거 하나 용접하는데 진을 다 빼서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요? 선배님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배님은 숨 좀 고르시고 쉬세요. 매번 이렇게 도와주니 내가 염치가 없네. 너 작업량도 못 채우고 지난번에 공장장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 그런 걱정 마시고 몸부터 챙기세요. 지난번 수술하시고 회복도 못하시고 바로 일하시니까 그렇게 힘드신 거죠. 너도 이 나이 돼봐. 사는 게 얼마나 전쟁 같은지 알게 될 거야. 나이 50에 희망퇴직 당하고 다시 취직하려니 날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 애들은 고등학생, 대학생이라 돈 들어갈 곳이 태산인데 몸은 아프고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애들 공부는 누가 시켜줘? 전 선배님을 보면 돌아가신 저희 아빠 생각이 나서 왠지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어릴 때 제 기억 속의 아빠는 항상 기침을 하고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보면 항상 웃으면서 숨이 가쁘면서도 저랑 축구도 해주시고 행복해 보였어요. 지금 선배님도 예전에 아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화한 인상에 항상 저를 챙겨주시는 최 선배님을 아빠처럼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간이 안 좋은데도 어려운 형편에 계속 수술을 미루다 보니 몸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노부모 모시며 아이새 교육비까지 대느라 아픔을 참고 일하는 최 선배님을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를 하는데 보육원 원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우야, 일하는 중에 내가 방해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원장님. 점심시간이라 괜찮아요. 그동안 바빠서 제가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너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일하는 건 안 힘들어? 네, 회사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이 일이 제 적성에도 맞아서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 너 목소리 들으니까 나도 마음이 놓이네. 이번 주말이 부모님 기일이지? 제사상 차릴 음식들 준비해서 택배로 보냈다. 받으면 냉장고에 넣고 밥만 해서 올리면 될 거야. 힘드실 텐데. 보육원에서도 그렇고 늘 저희 부모님 길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항상 부모님이 하늘에서 정우 지켜주고 계실 테니까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살아야 돼. 그럼요. 제가 뭐 어린애인가요? 원장님,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저 오늘 첫 월급 타니까 다음 주에 애들 선물 사서 보육원 찾아갈게요. 첫 월급은 부모님 선물 사드리는 거야. 너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아껴 쓰고 차곡차곡 모아. 부모님 선물.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원장님 선물은 사드려도 되죠? 원장님도 제 어머니시잖아요. 그런가?
우리 정우가 첫 월급으로 뭐 사줄지 기대할게. 네, 원장님.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어서 일하렴. 퇴근하고 선배님들과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첫 회식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 조언도 듣고 이런저런 수다를 떠니 이런 게 직장인이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다음날 퇴근 후 부모님 선물을 사기 위해 동네 시장을 들렀습니다. 전 평소에도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자주 찾는데요. 제가 시장을 좋아하는 건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시장 가던 따스한 기억을 간직하고 싶어서입니다. 먹거리부터 그릇가게, 옷가게, 떡집, 이불가게까지 사람 냄새 나는 이런 정겨움이 좋더라고요. 거의 매일 오니 가게 사장님들도 절 다 알 정도입니다. 첫 월급 타면 원래 부모님 내복을 사드려야 된다 해서 속옷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안 오나 했어? 속옷 사게? 제가 첫 월급을 타서요. 부모님 내복 사드릴까 해서요. 아, 축하해.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기특해. 부모님도 좋아하시겠네. 네. 아마 하늘나라에서 좋아하실 거예요. 아유, 참, 내가 실수했네. 입이 방정이지. 부모님 내복이라면 이쪽에 좋은 게 있어. 이거 보온 메일이라 후끈후끈하고 탄력도 좋아서 쭉쭉 잘 늘어나. 좋네요. 그럼 이걸로 남자 거 하나, 여자 거 2개 주세요. 부모님 거 산다면서 3개나 사? 아, 저 키워주셨던 보육원 원장님이 제 어머니랑 다름없거든요. 그럼 키워주신 정이 크지. 오늘 기분이다. 이거 3개 3만 원만 줘. 안 돼요. 거의 거저 준 거잖아요. 제 가격 받으셔야죠. 아, 고집하고는. 알았어, 그럼. 내가 서비스로 양말 줄게. 내 마음 이번엔 거절하지 마. 나 화낼 거야? 네, 사장님. 양말 감사해요. 잘 신겠습니다. 주말 아침, 마침 휴일이 부모님 기일이라 선물로 산 내복을 준비해서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첫 월급을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부모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주말이라 차가 많이 막혔지만 부모님을 뵈러 갈 생각에 마음은 들떴습니다. 부모님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납골당의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좀 일찍 왔구나. 이번엔 너무 오랜만에 와서 부모님께 죄송하네. 부모님의 봉안함이 안치된 납골당을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들 왔어요. 많이 보고 싶으셨죠? 한동안 많이 바빴어요. 엄마 아빠께 꼭 자랑하고 싶었는데 저 취직했어요. 용접공인데 기술직이다 보니 월급도 꽤 괜찮아요. 저 이번에 첫 월급 탔거든요. 꼭 2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첫 월급 탄 기념으로 엄마 아빠 내복도 사왔어요. 회색은 아빠 거, 분홍색은 엄마 거. 예쁘죠? 추우실 때 꼭 입으세요. 전 내복을 놓고 엄마 아빠 사진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옆칸에서 들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한 할머니와 어린 손자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2 사람의 행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손자는 이 추운 날씨에 바지가 다 해져 무릎이 다 보이고 낡고 얇은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얼마나 오래 안 감았는지 덕지덕지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고 몸에서 쓰레기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도 때가 눌러붙은 털 가디건과 얇은 바지, 남루한 차림의 노숙인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부부 사진을 보고 오열을 했습니다. 아유, 기태가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하니. 아유, 애미야. 저 어린 게 매일 엄마 찾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 다 내 죄야. 내가 살아서 뭐하겠니? 니들 따라 나도 가고 싶어. 저 실례합니다. 옆에서 본의 아니게 할머니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도와드릴 게 없나 싶어서요. 총각이 날 돕는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에 잃고 나면 어떤 심정일지 저도 잘 알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할 겁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부모님을 어릴 때 병으로 두 분 다 떠나보내야 했거든요. 아유, 저런.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지만 세상은 또 그렇게 삭막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주위에서 제 말에 귀 기울여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할머니도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아서요. 할머니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제게 말씀하다 보면 마음이 좀 가벼워질 거예요.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주고 싶다고 말 걸어준 사람은 총각이 처음이에요. 이 늙은이한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그러면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인생이 박복해서 남편 일찍 저 세상 보내고 아들 하나 키우며 그거 하나 바라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 애는 내 전부였죠. 어릴 때부터 엄마 속 썩인 적이 없고 커서도 자기 앞가림 잘하면서 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착한 애였어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도 잘하고 참한 여자랑 결혼해서 저렇게 예쁜 손자도 낳았지요.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아들 며느리 손자만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아드님이 할머니한텐 잘했군요. 그럼요. 공부하면서도 나 혼자 돈 버는 거 힘들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도 보태고 한 푼도 허투루 쓴 적이 없이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워낙 살가워서 나 생일 때 미역국도 직접 끓여줬어요. 아르바이트 월급 타면 주말에 나 데리고 백화점 구경시켜준다고 오라이 놓고 옷도 사줬는데 그 옷은 아까워서 아직 한 번도 못 입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사준 비싼 옷이라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해서도 여전히 엄마 생각만 하면서 나랑 같이 살면서 참 잘했어요. 며느리도 자기처럼 착한 여자를 데려와서 올 시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매 끼니 식사며 집안일도 잘해서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애였죠. 얘기하시는 할머니 눈을 보니 참 행복했다는 게 느껴지네요. 행복했죠? 아니, 이 행복이 평생 갈 줄 알았어요. 항상 웃을 일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아들이 내 생일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바다 보여준다고 내 고향인 속초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5 식구 같이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가기로 했어요. 저랑 손주는 차에서 내려서 화장실에 갔고 다시 차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내가 있는 쪽으로 더 가까이 오려고 운전해서 오고 있는데 그 화물차가 갑자기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아들 차에 부딪혔고 정말 차가 종이처럼 구겨졌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꿈만 같았고 너무 놀라니 눈물도 안 나오고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날 그렇게 나와 손주가 보는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한 번에 떠나보냈어요. 지금도 꿈에 계속 그 모습이 나타나 너무 힘들어요. 아들 며느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나도 같이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할머니,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 옆에는 저렇게 사랑스러운 손자가 있잖아요. 그럴수록 할머니가 더 기력 찾으시고 잘 살아야지 아드님과 며느님도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자식 앞세우고 내가 무슨 염치로 살겠어요. 얼마 전에도 죽으려고 한강다리에 올라갔어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채로 물만 바라보다가 그때 손주가 할머니 배고파하고 안 불렀다면 저 큰일 저지를 뻔했다고요. 안 돼요. 이러다간 진짜 큰일 나겠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사셔야죠. 저 그래서 말인데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이 돈으로 손주랑 뜨끈뜨끈한 국밥 한 그릇 드시고 두꺼운 패딩 하나 사 입으세요. 이 엄동설 안에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다간 큰일 나요. 아이도 얼마나 춥겠어요? 전 첫 월급 180만 원 전부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아니지, 이렇게 많이? 사실 저 이번 달에 처음 받은 월급이에요. 제가 보육원에서 크면서 20살이 되어 독립해서 처음 일해서 번 돈이라 의미 있는 돈이에요. 할머니께 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총각은 어쩌려고. 또 일해서 돈 벌면 되죠. 이 돈으로 할머니 마음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전 좋아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연신 고맙다고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는데 제가 더 민망하더라고요. 총각,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오다 가다 만날 수 있으니까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제 이름은 박정우예요. 할머니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난 이금순이에요. 정우? 마음도 예쁘고 이름도 예쁘네요. 어느 보육원 다녔어요? 희망보육원요. 이 근처에 있어서 보육원 원장님 뵈러 가려고요. 아니 내가 시간을 뺏었네요. 내 오늘 일은 절대 안 잊을게요. 총각,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데 휴대폰 번호 알려줄래요? 그리고 이 돈은 총각한테도 큰 돈인데 내가 꼭 갚을게요. 전 돈 안 갚으셔도 된다고 했지만 할머니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가봐야 돼서요. 손자 생각하며 다시 웃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미소 짓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흐뭇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첫 월급으로 애들 먹을 거며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가게 되어서 애들한테 미안했어요. 마침 오는 길에 붕어빵 파는 리어카가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차비 빼면 붕어빵 정도는 살 수 있겠다. 오랜만에 형 온다고 애들이 무슨 선물 사오나 잔뜩 기대할 텐데. 미안하네. 붕어빵이라도 사야지 뭐. 아저씨, 여기 있는 붕어빵 다 주세요. 얼마예요? 이걸 다 사게요? 2만 원이요. 네, 다 주세요. 보육원에 도착하니 동생들이 뛰어와서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제 품에 있는 붕어빵에
금세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얘들아, 형이 오늘 돈이 좀 부족해서 붕어빵밖에 못 사와서 미안해. 다음에 올 때 장난감도 사오고 맛있는 거 많이 사올게. 아니, 괜찮아. 나 붕어빵 무지 좋아해. 형 얼굴만 봐도 좋아. 우리 사랑이 형 안 본 사이에 많이 컸네? 그 말썽쟁이가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네? 정우 왔구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원장님도 잘 계셨죠? 이거 제 첫 월급 선물이에요. 내복이에요.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내복 사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복 사왔어? 우리 정우가 사준 선물인데 내가 닳도록 입어야지. 고맙다. 잘 입을게. 떨어지면 제가 또 사드릴 테니 겨울에 항상 입고 다니세요. 원장님 찬물에 손만 대도 감기 걸리시나요? 부모님 납골당은 잘 갔다 온 거지? 너 온다는 전화 받고 한참 기다렸는데 안 와서 무슨 일 있나 걱정이 되더라고. 아, 제가 많이 늦었죠. 일이 좀 있었어요. 납골당에 한 노숙인 할머니와 손자가 돌아가신 아들 며느님 납골당 앞에서 너무 가슴 아프게 우시길래 얘기도 같이 나누고 너무 안 돼서 월급 탄 거 다 드리고 왔어요. 아니 이제 그 돈을 다 줬다고? 너도 생활비 써야 되잖아. 저야 그 돈 없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게 아니지만 그 할머니와 손자는 이 추위에 나쁜 마음 가지실 것 같고 불안하더라고요. 제 돈이 그분들한테는 클 것 같아요. 저 길거리 떠돌아다니며 춥고 배고플 때 어떤 아주머님이 10,000원 한 장 주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 돈은 제게 생명줄 같았어요. 그래, 정은원 어릴 때부터 동생들 잘 챙기고 항상 배려심이 많았지. 오늘 잘했어. 모처럼 전 원장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도 먹고 동생들과 얘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보냈어요.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이상하네요. 아유, 전화 자주 하고 또 놀러 오면 되지. 우린 항상 너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우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오면 돼. 네, 원장님.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더 있고 싶었지만 내일 출근을 해야 돼서 막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밤 12시가 다 된 늦은 시간이라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부모님 뵙고 보고 싶던 보육원 식구들을 봐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노숙인 할머니의 슬픈 표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집에 잘 돌아가셨을까? 밥이라도 든든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휴대폰 연락처라도 물어보는 건데 깜빡했네. 설마 나쁜 생각 하시겠어? 언젠가는 오며 가며 한 번은 만나겠지. 오늘 하루 정말 일이 많았네. 할머니와 손자가 걱정되어서 마음으로라도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다음날 어김없이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변함없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선배님, 아직 수술비 마련 못하신 거죠? 하루하루 안색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에요. 나 멀쩡해? 약 먹으면 좀 나아져. 넌 첫 월급 통장에 잘 넣어놨지? 아, 네. 지금부터 적금 들어서 돈 모아야 돼. 객지에 혼자 살면 금세 돈이 줄줄 새거든. 네, 선배님. 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을 거예요. 그렇게 오전 작업을 하고 잠깐 휴식 시간에 휴대폰을 보니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무슨 문자지?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옆에 있던 선배님이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더 놀라셨어요. 왜 그래, 정우야? 무슨 일 있어? 저 선배, 제 통장에 10억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 이거 피싱 사기인가 뭐 그런 거겠죠? 뭐? 10억? 맞아, 요즘 하도 세상이 흉흉해서. 그럼 송금한 사람 누군지 봐봐. 맞다. 그거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금순... 누구지? 이금순? 생각나는 사람 없어? 맞다. 어제 납골당에서 만난 할머니예요. 저는 선배에게 어제 납골당에서 있었던 얘기를 털어놨고, 저나 선배는 그 노숙인 할머니가 무슨 돈으로 10억을 보냈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납골당에 전화해서 그때 아들 이름을 기택이라고 불렀던 게 기억이 나서 고인의 성함을 대며 그 할머니 연락처를 알 수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할머니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서에도 가봤지만 이금순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할머니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건 아닌지 불안해서 사건 조사도 의뢰했지만 그런 일은 아닐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쯤 지났을 때 납골당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우 씨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연락처 찾아서 연락드립니다. 알아보니 거긴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연락처가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회사요? 네, 그 번호라도 알려주세요. 저는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 주소로 찾아간 곳은 강남에 있는 꽤 큰 빌딩이었습니다. 데스크로 가서 실례합니다. 제가 사람을 좀 찾고 있어서요. 근데 찾다 보니 이 회사 이름이 있어서 혹시 이 회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이는 70대 정도로 보이시는 할머니신데 성함은 이금순 씨예요. 이금순이요? 성함이 이자 금자 순자 맞나요?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혹시 아세요?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무슨 용무인지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다 보니 저희도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해서요. 제 이름은 박정우고요. 할머님이 뭔가 이상한 사건에 연루되거나 암튼 좀 불안해서 꼭 만나고 싶어서요. 잠깐만 계세요. 그러더니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절 따라오시죠.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직원이 안내해주는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아까 말씀드린 손님 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창가에 뒤돌아서 있던 한 여자분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았습니다. 총각, 나야. 전 얼떨떨하게 서서 저 누구신지요? 그 납골당에서 총각이 나한테 돈 줬잖아. 아, 할머니세요? 제가 할머니 얼마나 찾았는데요. 근데 그때 본 할머니와 너무 달라서 몰라 뵀어요. 많이 놀랐지? 궁금한 게 많을 거야. 그리고 그 10억은 뭐예요? 저 놀라서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돌려드리려고 계속 할머니 찾은 거였어요. 무슨 돈이에요?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어. 그거 정우 총각한테 빚진 거 갚은 건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얼른 쓸 텐데. 아니, 할머니가 무슨 그런 큰 돈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머니 어디서 협박당하고 계신 거죠? 지금 뭐 도청당하고 그런 거예요? 정우 총각, 그런 거 아니야.
나 이 회사 회장이야. 많이 놀라게 해서 미안해. 네? 이 회사가 할머니 거라고요? 아이,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이 어떻게 그런 낡은 옷을 입어요? 내가 좀 사정이 있었어. 아들 며느리 보내고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그러니 회사 일이 손이 잡히지도 않고 몇 년간 회사 일 놓고 거의 산송장처럼 지냈어. 그러다가 극심한 우울증이 와서 병원 치료를 받았어. 그러다가 몇 번을 세상을 등지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 거짓골이 된 거야. 근데 이 손주가 옆에 할머니가 없으니 하도 울어대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닌 거지. 내가 반실성하다 보니 손주가 밥을 먹는지 몰골이 어떤지 그런 거 신경도 못 쓴 거야. 그런데 그날 총각 만나고 180만 원이라는 돈을 받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 수백억 재산이 있는 내겐 작은 액수지만 처음 본 사람한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 돈을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줬다는 게 충격을 받았던 거야. 내가 그동안 대체 뭐 한 거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은데 내가 호강에 겨워 이런 짓을 하는구나. 정신 차리기로 마음 먹었지. 다시 회사로 들어오고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한 달이 걸렸어. 총각이 날 다시 살렸네. 총각 말대로 우리 손자 하나 바라보며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지. 정말 총각은 내 생명의 은인이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더 송구하네요. 그렇다고 그렇게 큰 돈을 아무 얘기도 없이 주시면 어떡해요. 정우 총각, 그건 내 마음의 표시야. 그보다 더한 것도 해주고 싶은데 놀랄까봐 그 정도로 한 거야. 내 성인이 꼭 받아줘. 부탁이네. 제가 뭐라고 할머니처럼 훌륭하신 분이 제게 부탁을 하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너무 좋아. 안 그래도 우리 손자가 정우 총각 꼭 보고 싶다고 했거든.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는 거 어때? 정우 총각 뭐 좋아해? 내가 직접 요리해주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 회장님, 성격도 급하세요. 회장님은 무슨,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 나도 정우라고 부를게. 내 아들 같아서 그래. 네. 저도 할머니 처음 봤을 때 왠지 마음이 가고 남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 부모님 같고. 할머니 생겨서 저 너무 좋아요. 저 반차 쓰고 온 거라 다시 회사에 들어가 봐야 돼서요. 그럼 저녁에 밥 먹으러 갈게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알려준 주소대로 갔는데 할머니 집은 강남 삼성동에 있는 대기업 회장들이 사는 대저택 마을이었습니다. 외관부터 고급스러운 집을 보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부자시네. 이런 부잣집은 처음 봐. 배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가니 할머니가 반갑게 웃으며 얼른 밥부터 먹으라고 합니다. 할머니 집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구들도 엄청 고급스럽고 마당이 너무 넓어서 마치 무슨 공원에 온 것 같더라니까요. 그랬어? 이 집은 돌아가신 남편이 건축가한테 말해서 지은 집이야. 내가 꽃 키우는 거 좋아한다고 저렇게 마당을 넓게 만들고 정원도 만들어주셨지. 원래 회사도 남편이 운영하던 건데 병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회사를 맡게 된 거였어. 난 그냥 집에서 요리하고 아이 키우고
살림하는 거 좋아하는 평범한 주부였거든. 오늘 솜씨발이 좀 했는데 정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와,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이 많은 걸 할머니 혼자 다 만드신 거예요? 잡채, 전, 갈비찜, 불고기, 된장찌개. 전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다행이네. 얼른 많이 먹어. 오,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요리 솜씨가 장난 아니네요. 많이 먹어. 우리 손자 영어 과외 하느라 좀 늦는다네. 곧 올 테니까 같이 놀아줄 수 있지? 그럼요. 밥값은 해야죠. 저도 꼬마 보고 싶어요. 할머니, 형아 왔어? 형아 보고 싶어서 뛰어왔구먼. 그렇게 형아 보고 싶다더니. 형아, 안녕? 그래, 반갑다. 와, 완전 도련님이시네. 그때 그 꼬질꼬질했던 꼬마는 어디 있지? 나 꼬마 아니야. 내 이름은 이도현이고 7살이야. 형은? 아, 맞다. 우리 서로 이름도 모르는구나. 형 이름은 박정우고 20살이야. 다시 만나서 반갑다. 도연이는 제가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때 제 나이와 같아서 더 마음이 갔어요. 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도연이한테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야, 우리 도연이도 널 형처럼 잘 따르고 나도 너가 옆에 있으니까 아들처럼 마음이 따뜻한 게 참 좋구나. 그래서 말인데,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저야 좋지만 제가 너무 패기치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 형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늘 듯이 기뻐하는 도연이 얼굴을 보니 거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 제가 살던 반지하 방을 정리하고 할머니 집인 대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불편할까봐 2층을 아예 저 혼자 쓸 수 있게 꾸며줬어요. 거실엔 고급 소파와 TV며 비싼 가전제품과 방에는 침대와 옷방은 따로 있는데 옷장 안에 사계절 옷들이 쫙 걸려 있었어요. 정우야, 너 취향을 모르니 우선 기본 색상으로 무난한 옷들로 샀어. 사계절 정장이며 편한 옷들 사놨으니까 우선 이거 입고 다니고 차차 너 취향대로 옷 사서 입어. 이 카드로 너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할머니, 저도 돈 버는데 카드까지 안 주셔도 돼요. 이 늙은이가 이 많은 돈 어디 쓰겠니? 난 너랑 도훈이가 예쁜 옷,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거 보기만 해도 행복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할미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지금 너가 다니는 공장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했으면 하는데 너 생각은 어떻니? 물론 할머니 회사 엄청 큰 기업인 거 알아요. 다들 여기에 취직하려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의는 감사하지만 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요. 물론 남들은 공장에서 위험하게 용접하는 게 뭐가 좋냐고 하지만 제가 힘들게 공부해서 제 힘으로 자격증도 따고 제가 만든 가로등이 길거리에서 밤길에 사람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밝혀준다고 생각하니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 목표는 일 열심히 배워서 공장 운영하는 거거든요. 제가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정우가 행복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할머니는 정우가 불 앞에서 일하니 다칠까봐 불안해서 그런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안 다치도록 할게요. 그래. 이렇게 집으로 들어온 것만도 고마워. 이것마저 거절했다면 이 할미 섭섭해서 너 안 보려고 했어.
대신 할머니, 저한테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도 할머니께 보답하고 싶은데요. 저보고 아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전에 아드님이 해주셨던 거, 할머님이 하고 싶은 거 하나씩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할머니 버킷리스트대로 해드린다고요. 버킷리스트? 너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는 거지? 그럼 내일부터 뭐 할지 내가 리스트를 싹 뽑아 넣을게. 전 여전히 공장을 다녔고 회사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최 선배님에게만 할머니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제게 돈이 생기면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선배님, 이거 수술비로 쓰세요. 뭐? 누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거 할머님께 허락받고 쓰는 돈이에요. 물론 할머님이 제 마음대로 쓰라고 10억을 주셨지만 저 아무데나 쓰지 않아요. 그 돈 받자마자 선배님부터 생각났어요. 정우야,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될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 염치 없지만 이 돈 너무 필요해. 우리 마누라 애들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나 없으면 안 되거든. 꼭 건강해져야 되거든. 나 수술 받을게. 정우야,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제가 모르게 보육원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원장님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약속한 대로 버킷리스트를 실천했어요. 우선 아드님이 할머니께 해주셨다는 미역국부터 해드리기로 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레시피를 보면서 서툴지만 그래도 먹음직스럽게 완성되었어요. 할머니, 제가 만든 미역국 어때요? 아드님이 해주신 것보단 맛은 없겠지만 제 성의를 봐서 맛있게 드셔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미역국을 쳐다보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드님 생각이 난 것 같았어요. 그러고 미역국에 밥까지 말아 드시며 맛있게 잘 드셨어요. 정우가 만든 미역국 너무 맛있어. 인류 요리사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네. 고마워. 이 미역국 보니까 아들 생각이 나서 내가 주책스럽게 눈물이 나서 이제 아들 며느리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이제 웃으며 추억하려고. 정우가 날 이렇게 바꿔놓았어. 이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제가 많이 웃게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코스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은 왜? 아드님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백화점에서 옷 사주셨다면서요. 저도 옷 사드릴게요. 진짜? 우리 정우한테 옷 하나 얻어 입어야겠네.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 세단을 타고 강남에 있는 유명 백화점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이 백화점에서 VIP 고객이라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이 나와서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 얼떨떨했어요. 아주 오늘은 제가 편하게 쇼핑하고 싶어요. 직원분들 저 안내 안 해주셔도 돼요. 네, 회장님. 그럼 편히 쇼핑하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할머니와 여성복 매장에 들어갔고 할머니께 어울릴 옷을 제가 직접 골라줬어요. 연분홍색 니트가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예쁘다며 좋아하셨어요. 정우가 사준 옷이니 할머니 평생 입어야겠어. 너무 예쁘다. 할머니, 이번 주말엔 또 갈 곳이 있어요. 할머니도 좋아할 곳이에요. 맨날 이벤트를 해주니 내가 너무 행복해서 계속 웃음이 나는구나. 주말에도 정말 기대되네. 주말 아침 기사님은 쉬시라고 하고 차에 도훈이와 할머니를 뒷좌석에 태우고
제가 운전해서 할머니 고향인 속초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할머니는 뒤늦게 고향으로 가는 걸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가 났던 휴게소로 들어가니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정우야, 이곳은 사고 났던 곳 아니니? 그때 생각이 나서 나 좀 힘들어. 할머니, 그 힘든 기억 잊으시라고 여기 모시고 온 거예요. 할머니는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셨지만 제가 부축해서 휴게소에서 우동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도훈이와 장난치면서 좋은 추억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차 할머니도 표정이 편해지면서 많이 웃으셨어요. 이제야 알겠구나. 너가 왜 여길 날 데려왔는지. 이제 이곳이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장소가 아닌 정우 너랑 우리 손자 도연이랑 추억이 있는 행복한 곳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이곳에 있었던 게 끔찍했던 게 아니고 마지막 행복했던 우리 가족 모습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정우야, 고맙다. 할머니의 마지막 기억을 행복한 추억으로 바꿀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속초 바다에서 다시 한번 행복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후 회사를 조카에게 물려주시고 집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냈어요. 꽃을 좋아해서 매년마다 꽃씨를 심고 나무 가지치기를 하며 정원을 가꾸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가꾼 화분을 들고 할머니와 전 보육원을 찾아서 보육원에도 정원을 만들었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는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 식품영양학과 대학교에 입학하셔서 다시 요리 공부를 하셨습니다. 전 5년간 그 공장에서 용접일을 계속하면서 사장님께 일을 배워서 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의 젊은 사장이기에 회사 문화도 젊은이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했습니다. 공장이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공장 외관은 건축가한테 의뢰해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사진 촬영지로 유명해져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로비는 갤러리로 꾸며서 그림 감상도 할 수 있고 작업장에는 힙합이나 클래식, 트로트까지 나이대에 맞게 음악을 틀어놓으니 직원들 반응도 좋았습니다. 건물 꼭대기층에 전망 좋은 곳에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셰프들이 만드는 고급 음식을 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장 일을 꺼리던 젊은 직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회사 분위기가 더 활기가 생겼습니다. 회사 매출도 좋아서 사업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요. 지금도 전 작업장에서 직접 용접을 하며 현장에서 직원들과 같이 어울려 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도훈이 저 이렇게 세 식구 새로운 가족이 되어 매일 웃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